꼴도 보기 싫다. 너는 저기 뒷마당 구석에 처박힌 썩은 간장독! 그래, 냄새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독이나 짊어지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버려라! 세상에, 평생을 수발든 효부 며느리에게 남긴 유산이 고작 썩은 간장독 하나라니요? 형님들은 논밭과 비단 가게를 챙겨 희희낙낙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셋째 며느리는 서러움에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미끄러진 지게에서 독이 굴러떨어져 와장창!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데, 잠깐, 저게 뭐지? 썩은 메주덩어리 사이로 쏟아져 나온 누런 황금과 의문의 편지.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가장 아끼던 며느리에게 썩은 독을 주며 모질게 내쫓았던 것일까요? 그 냄새나는 독 안에 숨겨져 있던 최부자댁 가문의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도 할인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인연이 감히 어디서 기어들어와 썩 꺼지지 못해. 한겨울 새벽 최부자댁 부엌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상도 깊은 골짜기의 만석군으로 소문난 최부자댁.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심리밖까지 퍼진다는 부잣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뒷방 부엌에서는 오늘도 한 여인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댁 셋째 며느리 연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며느리가 셋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인근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들이라 시집 올 때부터 비단이며 옥이며 혼수를 수레로 실어왔습니다. 덕분에 안방 마님처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수다나 떨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지요. 하지만 셋째 연희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집안에 입 하나 줄이자고 시집온 처지라 혼수는커녕 낡은 무명 저고리 한 벌이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아유 동서, 아직도 설거지가 안 끝난 거야? 우린 벌써 다가상 물리고 꿀물 타 마시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손이 저리 굼떠서야 원. 천한 집에서 자라 일머리는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 죄송합니다 형님들. 물이 꽁꽁 얼어서 녹이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금방 마저 하겠습니다.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와도 연희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찬물에 행주를 빨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챙겨주면 좋으련만 최씨 집안 남자들은 바깥일이 바빠 집안 돌아가는 사정엔 까막눈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시어머니 조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맹추 같은 것을 보았나? 지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부엌대기 꼴을 하고 있어? 오늘 매주 쓰기로 한 날인 거 잊었느냐? 아,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콩 삶으러 가겠습니다.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곰 같은 며느리를 들였을꼬? 복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 물만 흐리는구나. 썩 서두르지 못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두 형님들은 문틈으로 그 꼴을 보며 킥킥거릴 뿐이었지요.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며 무거운 가마솥을 향해 절뚝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야속한 겨울 눈발만이 하염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 속에서도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댁 안방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쌩쌩 불었지요. 천년만년 살 것 같던 호랑이 시어머니 조씨가 갑자기 덜컥 병석에 눕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인 줄 알았으나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자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두 형님이었습니다. 아유 냄새야. 어머니 방 근처만 가도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동서, 자네가 좀 들어가 봐. 난 비위가 약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의원 말로는 가망이 없다는데 비싼 약은 써서 뭐한담?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발은 셋째가 다 할 텐데 우린 건너방 가서 내기 화투나 칩시다. 형님들은 코를 싸쥐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약탕관을 지키고 더러워진 요를 빠는 것은 오롯이 연희의 몫이었습니다. 연희는 밤잠을 설치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기저귀를 빨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새 시어머니의 몸을 뒤집어드렸지요. 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더욱 고약해져만 갔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이년아, 너 지금 나 죽으라고 뜨거운 약을 들이미는 게냐? 평소에 내가 밉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아주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아닙니다, 어머니. 시킨다고 시켰는데 다시 호호 불어 올리겠습니다. 노여움 푸세요. 됐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아니다. 거기 내 다리나 좀 주물러라. 아니 더 세게. 밥 먹고 힘을 어디다 쓰는 게냐? 천하의 미련한 곰퉁이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연희가 조금이라도 실라치면 악을 쓰며 불러댔습니다. 마치 연희의 진심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혹은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화풀이하려는 듯 말이지요. 형님들은 문 밖에서 혀만 차며 지나갔습니다. 쯧쯧, 저러다 셋째 잡겠네. 독하다 독해. 며느리 잡아먹는 시험이란 소리가 딱이야. 연희는 억울하고 서러워 가슴이 문드러질 것 같았지만 파리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생에 무슨 빚을 그리 많이 졌기에 이리도 모질게 구십니까? 그녀의 한숨 섞인 독백만이 깊은 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더니 어느 날 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방을 나가자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오직 연희뿐. 나머지 두 형님과 그 남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콜록, 콜록. 다들 모였느냐? 내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남길 것을 정리해 주마. 형님들은 꿀이라도 바른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시어머니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첫째야, 너는 장손 며느리로서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니 저기 문전옥답 3,000평과 안채를 가져가거라. 아이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땅 받아서 어머니 제사상 휘어지게 차려드릴게요. 큰 형님은 입이 귀에 걸려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둘째 형님은 조바심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거렸지요. 둘째야, 너는 셈이 빠르니 장터 입구에 있는 비단 가게와 별채 기와집을 내 몫으로 주마. 어머머 어머니, 그 알짜배기 가게를요? 아이고, 제가 아주 잘 꾸려볼게요. 두 형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셋째, 연희 차례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만 흘리는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연희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깊이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셋째 너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는 것이니 큰 재물은 감당 못할 게다.
뒷마당 장독대 구석에 있는 10년 묵은 썩은 간장독 하나, 그거 하나 챙겨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거라.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금붙이도 아닌 다 썩어서 냄새나 피우는 간장독 하나라니요. 푸아, 어머, 동서, 들었어? 간장독이래, 간장독. 어머니도 참 끝까지 유머가 넘치시네. 아유, 냄새나서 갖다 버리려던 그 독 말이죠? 세상에 그걸 유산이라고 주시다니. 셋째야, 너는 참 좋겠다. 형님들의 비웃음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연희는 혹시나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정녕 그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잔말 말거라. 내 유언이니 토 달지 말고 가져가. 이제 다들 물러가라. 내 좀 쉬어야겠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감겼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재물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뼈가 부서져라 모신 정성이 고작 썩은 독 하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부리기 좋은 종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효부 며느리가 상주 노릇을 다한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상주가 되어야 할 두 형님은 곡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지요.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가 남긴 땅 문서와 집 문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님들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안방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감나가는 폐물이며 비단 옷감을 챙기기 바빴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안목 좀 보소. 이 자개장이며 비단 이불이며 다 내 안채로 옮겨야겠네. 동서, 뭘 보고만 있어? 어서 이삿짐 안 나르고. 형님, 이 놀이개 좀 보세요. 순금이네요, 순금. 어머니가 이걸 장롱 깊숙이 숨겨두셨네. 아참, 셋째야. 너는 뭐하니? 어머니 유언 잊었어? 연희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덩이를 목으로 넘기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유언이라니요? 어머, 얘 좀 봐. 아주 시치미를 뚝 떼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너는 그 썩어 빠진 간장독 하나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군 식구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 썩 나가. 맞아, 예. 우리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그 냄새나는 독 때문에 집감 떨어진다고 난리야. 당장 치워주지 않으면 깨버릴 테니까 좋게 말할 때 챙겨서 나가라. 친정으로 가든 다리 밑으로 가든 알아서 하고. 형님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다는 얼굴이었지요. 연희의 남편은 형님들 등살에 기가 눌려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곳 없는 처지인 줄 뻔히 아시면서 제발 겨울만이라도 나게 해주십시오.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내가 머슴처럼 일해봤자 밥값이나 하겠니? 그리고 어머니 유언을 어길 셈이야? 천벌을 받으려고. 당장 그 도간지고 나가면 내 손으로 깨버릴 테다. 큰 형님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로 달려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연희는 기겁을 하며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록 썩은 독이라지만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그것마저 깨지게 둘 수는 없었지요. 안 됩니다, 형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발 그 독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호호, 진작 그럴 것이지. 꼴의 유품이라고 챙기기는. 그래, 그 귀하신 똥독.
아니 간장독 잘 모시고 어서 꺼져라. 매서운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형님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연희의 등 뒤로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며 형님들은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가 남긴 장독을 어루만졌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금이 간 볼품없는 독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기대했던 구수한 장맛 대신 코를 찌르는 쾌쾌한 묵은내가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하필 이 독입니까? 평생 구박하신 것도 모자라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제게 이런 오물을 남겨주시다니요.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를 가져왔습니다. 지게 위에 다리를 얹고 그 무거운 독을 낑낑대며 올려놓았지요. 장정들도 들기 버거울 만큼 묵직한 무게가 연희의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머, 냄새 좀 봐. 동서, 얼른 안 나가고 뭐해? 그 썩은 내 때문에 우리 집 기둥불이 썩겠다. 호호, 꼴 좋다. 부잣집 며느리에서 똥똑 지고 가는 거지꼴이라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재수 온 붙을라. 형님들의 빈정거림을 등 뒤로 들으며 연희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쫓겨난 연희가 갈 곳이라곤 마을 뒷산 너머 인적 드문 곳에 버려진 낡은 움막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오갈 데 없는 처지였기에 그저 비바람이나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눈은 발목까지 쌓였고 매서운 칼바람은 얇은 무명 저고리를 칼끝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독 안에 든 검은 간장물이 출렁거려 연희의 옷과 머리카락을 더럽혔습니다. 지게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요.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형님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호의호식하는데 저는 이 엄동설 안에 썩은 독 하나 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어머니가 원하신 것입니까? 원망 섞인 한탄을 내뱉어 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고갯마루가 보였지만 연희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조차 볼 위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지요.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미끄러운 고갯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지게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 살이 파고들다 못해 감각조차 사라질 지경이었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비록 움막이지만 그곳에 가서 이 독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야속한 돌부리가 눈 속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던 찰나 연희의 집신이 빙판을 잘못 딛고 말았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연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 있던 육중한 지게가 기우뚱하더니 새끼줄에 묶여있던 간장독이 대구르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부딪힌 독은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검붉은 간장물이 하얀 눈밭 위로 사방팔방 튀어올랐고 깨진 독 조각들 사이로 썩은 메주 덩어리들이 흉측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 돼. 내 독. 어머니. 연희는 아픈 줄도 모르고 기어가 깨진 독 조각을 부여잡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검은 간장물이 눈 속으로 스며들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희의 하얀 무명치마도 얼굴도 온통 검은 물투성이가 되어버렸지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유품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 귀한 것을 다 쏟아버렸으니 저는 어찌 이리도 못난 년입니까? 연희는 깨진 독조각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형님들에게 쫓겨난 서러움보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을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차라리 저 바위에 머리를 찍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쏟아진 메주 덩어리 사이로 어스름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연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연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독 조각들 사이로 비집고 나온 누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썩은 메주 덩어리들이 으깨진 자리, 검은 간장물 위로 달빛이 비치자 그 빛은 더욱 선명하게 반짝거렸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연희는 홀린 듯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간장물에 손이 닿자마자 손끝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메주 덩어리 밑을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기름종이로 꽁꽁 싸매고 다시 헝겊으로 몇 겹이나 둘러친 묵직한 꾸러미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게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지요. 어머니, 설마 이것을? 떨리는 손으로 젖은 끈을 풀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조심스레 포장을 벗겨내자 이내 연희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종이 안에는 놀랍게도 번쩍이는 황금 열량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눈밭 위에 쏟아지는 달빛을 받아 황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났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밑에는 빗물 한 방울 젖지 않게 보관된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최부자댁 가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알짜배기 땅 문서였습니다. 형님들이 가져간 문전 옥답보다 훨씬 비옥하고 넓은 마을 앞 노른자위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지요. 세상에 이 귀한 것이 어찌 이 썩은 독 안에.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꾸러미를 다시 살폈습니다. 황금과 문서 사이 곱게 접힌 하얀 한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미리 넣어둔 듯한 편지였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본 편지에는 생전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필체가 삐뚤빼뚤하게 그러나 한자 한자 힘을 주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이 엄청난 보물을 형님들이 비웃던 썩은 간장독 깊숙한 곳에 숨겨두신 것일까요? 달빛이 쏟아지는 눈밭 위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먹물이 번진 종이 위로 생전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연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필시 그 독이 깨졌겠구나. 놀라지 마라. 그리고 울지도 마라. 내가 쏟은 것은 썩은 간장이 아니라 우리 최씨 가문을 3대째 일으켜 세운 100년 묵은 시간장이다. 연희는 숨을 멈추고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형님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좋아하여 이 깊은 장맛을 모른다. 내가 죽고 나면 필시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할 터인데 너에게 재물을 그냥 주었다가는 그 하이에나 같은 것들에게 뼈도 못 추리고 다 빼앗길 것이 뻔하지 않더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모질게 대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냄새나는 독 안에
진짜 알짜배기 땅 문서와 금붙이를 숨겨두기 위해서 말이다. 연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지난 세월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맹추 같은 것, 복도 없는 것, 썩 꺼지거라. 그 모든 것이 연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형님들의 눈을 피해 연희를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연희야, 내 며느리 연희야. 병석에 누워있는 내내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며 밤새 곁을 지킨 것은 오직 너뿐이었다. 형님들은 냄새난다며 코도 안 들이밀더구나. 나는 내가 끓여주는 슴슴한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이 좋았다. 약을 호흡으로 식혀줄 때 그 따뜻한 입김이 내 마지막 위안이었다. 겉만 화려한 형님들이 아니라 속이 깊은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주인이다. 연희는 더 이상 글자를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줄은 흐릿한 눈 사이로도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부디 이 어미의 깊은 뜻을 헤아려다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단 3글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말이 마른 먹물 위에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눈밭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지요. 깨진 독 조각들 사이로 퍼져나오는 구수한 시간장 냄새가 마치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연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연희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부자 댁의 운명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듯 뒤집히고 말았지요. 욕심껏 문전 옥답과 비단 가게를 차지했던 두 형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형님은 3,000평 땅 문서를 믿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비단옷에, 폐물에, 먹고 마시는데 물 쓰듯 썼지요. 그러다 장터에서 만난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그 넓은 땅을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땅이 사라지자 남편도 떠나고 하인들도 달아나고 결국 큰 기와집 때문에 빨간 딱지가 붙는 신세가 되었지요. 둘째 형님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단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유행을 좇는답시고 무리하게 점포를 확장했습니다. 빚을 내어 비단을 왕창 떼어왔는데 하필 그의 흉년이 들어 비단을 찾는 손님이 뚝 끊겼지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몰려들자 둘째 형님은 결국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썩은 간장독 하나를 들고 쫓겨났던 연희는 어찌 되었을까요? 연희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황금으로 마을 어귀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독에서 정성스레 수습한 100년 묵은 시간장으로 음식을 만들었지요. 시간장을 한 종지 풀어넣고 뭉근하게 끓인 국밥에서는 혀끝이 아릴 만큼 깊고 그윽한 맛이 우러났습니다. 이 국물 맛 좀 보게.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대체 비결이 뭔가요, 주모? 이 집 장맛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겠어. 줄을 서시오, 줄을. 내 오늘 이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심리를 걸어왔소. 연인의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맛을 이어받은 연희의 손맛에 반한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어느새 연희는 작은 식당을 넘어 전국 팔도에 장을 납품하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으리으리하게 솟았고 곳간에는 재물이 넘쳐났지만 연희는 거만해지지 않고 늘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연인의 으리으리한 대문 앞에 웬 거짓골을 한 여인 둘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주인마님, 남은 밥이라도 좀 주십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요. 제발 적선 좀 하십시오.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은 다름 아닌 3년 전 연희를 내쫓았던 두 형님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 옥비녀 대신 흙먼지 투성이 머리채. 옛날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지요. 연희는 대문 틈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분들을 안으로 모셔라. 따뜻한 국밥과 새 옷을 내어드리거라. 예, 마님, 저런 거지들을요? 잔말 말고 어서 모셔라. 귀한 손님이시다. 두 형님은 주인이 베푼 따뜻한 국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었지요. 밥알 하나 흘리지 않으려고 그릇을 핥다시피 비워내는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희가 조용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형님들, 입맛에는 좀 맞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숟가락질을 하던 두 형님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인을 확인한 두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지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귀티나는 여인, 바로 자신들이 3년 전 눈보라 치는 밤에 내쫓았던 셋째 며느리 연희였으니까요. 셋째야? 내가 정말 연희냐?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큰 기와집 주인이? 두 형님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큰 형님이 먼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동서야. 아니, 마님. 우리가 눈이 멀었다. 내 이불을 빼앗고 내 밥을 줄이고 눈보라 치는 밤에 맨발로 내쫓고 등 뒤에 소금까지 뿌린 이 죄를 어찌 갚겠느냐. 제발 용서해다오. 둘째 형님도 코를 훌쩍이며 엎드렸습니다. 재수 없다며 소금까지 뿌렸는데 진짜 재수 없는 건 우리였어. 내가 보던 꼴을 이제야 우리가 당해보니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구나. 연희는 잠시 두 형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쫓겨나던 그 겨울밤 등짝에 쏟아지던 소금의 따가움이 떠올랐습니다. 꼴 좋다. 똥똥 모시고 꺼져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모진 말들이 귓전을 스쳤지요. 하지만 연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밥에 들어간 간장이 그때 형님들이 냄새난다고 버리라 했던 그 독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땅 문서도 비단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이 깊은 장막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지요. 형님들은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만 쫓다가 진짜 보물을 발로 차버린 꼴이었으니까요. 연희는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난날의 상처는 깊었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사람을 품는 법을 실천하기로 한 것이지요. 연희는 형님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스스로 땀 흘려 사는 법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깨진 독조각을 모셔둔 뒷마당 사당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시어머니의 눈빛처럼 맑은 달이 떠 있었지요.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깊은 뜻 덕분에 집안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께 비단옷을 입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기신 뜻을 받들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므려. 바람이 불어와 사당 앞 대나무 숲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래, 장하다, 내 딸아 하고 속삭이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천한 썩은 독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듯 사람의 마음 또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깊이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최부자댁 셋째 며느리의 이야기는 고소한 장마처럼 은은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